840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사는 동안 한 번은 팔아봐라. 저자, 서과장. 출판일, 2024년 1월 25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직장인이 잘 파는 뇌로 경제적 자유를 이룬 비밀을 알자. 책 소개. 소비자에서 판매자가 되는 순간 누구나 돈 버는 뇌로 바뀐다. 11만 유튜버, 잘 나가는 서 과장이 알려주는 부의 법칙. 부업이 필수인 시대다. 월급보다 물가가 더 빠르게 오르고 근로소득만으로는 답이 없는 세상이 되었다. 구독자 11만 명을 모은 유튜브 채널 잘 나가는 서과장을 운영 중인 서과장은 지난 5년 동안 무언가를 잘 팔 수 있는 방법을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가르쳤고 돈 버는 방법에 대한 강의에 5천만 원 이상의 수업료를 지불하면서 파는 사람의 뇌를 배우고 적용해왔다. 그리고 그 모든 노하우를 사는 동안 한 번은 팔아봐라에 담았다. 판매 초보들이 어떤 것부터 공부하면 좋을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어떤 포인트에서 힘들어하며 어떤 마음으로 이겨내야 하는지를 자세히 공개했다. 저자는 우리가 소비자에서 판매자가 되는 순간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말한다.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실패와 성공에 대한 관점의 변화, 세상을 살아가는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 책은 성공한 서과장의 조언과 가이드에 따라 김 차장이 퇴근 후 부업으로 시작해 월 1억 원의 수익을 만들어 내기까지의 과정을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내 김 차장을 따라 한 단계씩 실행하다 보면 독자들도 경제적인 자유에 점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구성했다. 자, 이제부터 당신이 이 부의 법칙을 적용해 인생을 바꿀 차례이다. 저자 소개. 저자 서과장, 학원장. 제품명 서준. 제조연월 1983. 구독자 11만 유튜브 잘 나가는 서과장 채널 운영. 회원 5만 명 부업 관련 네이버 카페 운영. 쇼핑몰 판매 강의 전국 6개 지점 5천 명 이상 수강. 유튜브 교육. 월급쟁이 부자들 강사. 트렌드 헌터 강사. 책에서 얻은 내용. 프롤로그. 제 유튜브 채널에 가끔 저를 강의팔이, 프로그램팔이, 광고팔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만들어 팔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팔고 광고대 행사를 운영하며 광고 서비스를 팔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감히 예상하건대 그분들은 돈을 많이 벌지 못할 것입니다. 저를 욕해서 그분들에게 악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무언가를 팔아야 돈을 벌기 때문입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돈을 번다는 것도 우리의 노동력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집 앞 파리바게트 사장님은 빵을 팔아서 돈을 벌고 테슬라는 전기차를 팔아 돈을 법니다. 작은 구멍가게나 세계적인 대기업이나 결국 돈을 번다는 것의 본질은 무언가를 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팔이란 단어를 쓰며 정당하게 무언가를 파는 사람을 비하해서는 절대 자기 자신이 파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중인격자가 아닌 이상 돈을 많이 벌기는 어려울 테지요.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 또한 무언가를 팔면서 돈을 벌어 여러분의 급여를 줄 것이고 여러분들은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함과 동시에 한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 판매를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넓게 봤을 때 생산직에 근무한다면 판매하기 위한 상품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사무직에 근무한다면 생산된 제품을 소비자나 기업들에게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회계부서에서 일하니까 판매랑은 상관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회계 업무 또한 더 많은 물건을 팔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업무입니다. 대기업일수록 판매에 관련된 일들이 세분화되어 본인의 업무가 판매에 연관되어 있지 않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회사의 원활한 판매를 위해 본인의 업무가 존재한다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것보다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적은 중소기업일수록 판매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업무를 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중소기업을 다니며 해외에서 판매할 제품을 수입하고 브랜딩하고 마케팅까지 담당했었습니다. 심지어 상표권도 출원해봤습니다. 이런 판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험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주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본인이 사장인 것처럼 생각하고 일을 하는 사람이 창업을 해도 성공한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그것은 내가 맡은 일이 판매의 한 부분임을 인지하고 판매를 잘하기 위해 다른 부분까지 관심을 갖고 공부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회사의 판매 사이클을 모두 파악하고 창업을 하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이클을 모두 파악하고 공부하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회사가 크면 클수록 오래 걸리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부업을 통해 무언가를 팔아보라는 것입니다. 온라인 시대가 열리면서 우리는 퇴근 후 집에서도 무언가를 팔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나 블로그를 만들어 콘텐츠를 팔아볼 수도 있고, 나의 쇼핑몰을 만들어 물건도 팔아볼 수 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실패의 경험은 다음 판매의 성공 확률을 높여줄 테니까요. 이런 실패와 성공의 경험이 쌓여 여러분들의 뇌는 점점 판매자의 뇌, 생산자의 뇌로 변해갈 것입니다. 그런 뇌를 가지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자유로워지실 수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회사에 다니면서 부업으로 5년 동안 이것저것 잘 팔기 위해 노력한 사람과 노동력 제공 외에는 판매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같은 시기에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마땅히 할 게 없어 둘 다 치킨집을 창업합니다. 과연 두 사람 중 누가 치킨을 더 잘 팔까요? 당연하겠지만 5년 동안 이런저런 판매 활동을 해보면서 잘 파는 뇌를 가진 사람이 치킨도 잘 팔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부업이 필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월급이 오르는 것보다 물가가 더 많이 올라 생활비를 벌기 위해 부업이 필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우리 세대는 예전 세대보다 오래 삽니다. 그래서 정년이 연장되었지만 기대 수명은 그보다 더 길게 늘어났습니다. 결국 사장이 아닌 이상 언젠가는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때 잘 파는 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결국 도태됩니다. 정년이 끝나고도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무언가를 팔 줄 알아야 하고 그것이 부업이 필수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5년 동안 무언가를 잘 팔 수 있는 방법을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이 책에는 판매 초보들이 어떤 것부터 공부하면 좋을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포인트에서 힘들어하며 어떤 마음으로 이겨내야 하는지를 자세히 공개했습니다. 또한 독자 여러분께 좀 더 친근하고 재미있게 읽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저를 3인칭 서과장으로 표현해 마치 멘토에게 조언을 얻는 것처럼 글을 써봤습니다. 부디 이 책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여러분이 주체적인 판매자로 한 발짝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정말 다행이었다. 와이프가 아버지에게 건강검진을 꼭 받으라고 생신 선물로 예약해준 검진에서 암이 발견된 것이다. 초기 암이라 수술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담배를 많이 피우셔서 걱정이었는데 암 수술 이후 그렇게 오래 피우시던 담배도 끊으셨다. 그런데 암보다 무서운 게 합병증이었다. 폐 쪽에 구멍이 나서 온몸이 부었고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셨다. 일하러 움직이면 또 폐에 구멍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는 요양을 하셔야 했다. 생활비가 필요했고 장남인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나는 와이프와 상의해서 친가 쪽에 생활비를 더 보내드리기로 했다. 내가 드리는 생활비는 아버지한테는 소중한 돈이었지만 그 돈 때문에 우리 가정의 미래는 더 어두워졌고 그 어두운 미래는 다시 한번 우리들의 불안감을 건드렸다. 그 불안감은 분노로 변해 또 싸움으로 이어졌다. 이때쯤이었다. 내가 부업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순간이. 부업을 알아보던 중 내가 할 수 있을 만한 부업은 배달대행 알바였다. 나는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해서 지금 자전거 회사에 다니고 있고 자전거를 타면서 할 수 있는 배달대행은 나에게 딱 맞는 최고의 부업이었다. 퇴근 후 나는 전기 자전거로 배달대행 알바를 했다. 하루에 많게는 4만 원도 벌어보고 건강도 챙기니 일석기조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루하루가 보람됐다. 일을 할수록 요령이 늘고 한 달 추가 수익이 100만 원 넘게 벌린 적도 있었다. 점점 더 욕심이 났다. 와이프도 추가 수익을 가져오는 나를 대단하다고 추켜세워줬다. 배달 대행을 하면서 조금씩 신호를 기다리는 시간이 아까웠고 신호를 어기는 일이 잦아졌다. 그러다 사고가 났다. 신호위반이 일상이 됐던 나는 또 무감각하게 신호위반을 해서 달렸고 갑자기 나온 차를 피하려다 넘어져 발목을 다쳤다. 꽤 심하게 다쳐 배달 대행 부업을 당분간 못하게 되었다. 와이프에게는 거짓말을 했다. 하다 미끄러져 넘어졌다고. 와이프는 고생했다며 애를 재우고 나를 간호해 주었다. 와이프가 날 간호해주면서 월급쟁이 부자들 유튜브 채널을 켜놨다. 아마 청약 당첨된 아파트가 오를지 어떨지 궁금했나 보다. 그런데 그곳에 내가 잘 알고 지냈던 사람이 출연했다. 110만 구독자가 넘는 채널에 나의 옛 동료이자 친구였던 서 과장이 나온 것이다. 서 과장이 회사를 떠난 지 5년 만이었다. 유튜브 채널에 등장한 서 과장은 직원 10명이 넘는 회사의 대표가 되어 있었고 전국에 지점이 6개나 있었다. 그는 회사에서 나온 지 5년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뭔가를 파는 사람이 된다는 것. 와이프에게 전자책을 주니 하루 만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며 당신이나 해보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래도 서 과장이 나름 신경 써서 준 전자책의 목차를 천천히 살펴보았다. 1. 왜 부업을 해야 하는가? 2. 온라인은 알고리즘으로 돌아간다. 3. 생산자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 첫 장부터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다. 아니, 부업을 돈 더 벌려고 하지 또 무슨 이유가 있어?
서 과장은 책에서 부업은 확장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배달 대행 같은 노동력을 투입해서 하는 부업은 확장성이 없다고 적혀 있었다. 내가 나름 보람차게 했던 배달 대행이 무시당한 것 같아 기분은 좋지 않았지만 확장성이 없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부업이 확장성이 있는 것일까? 전자책에는 세상의 모든 돈벌이는 무언가를 파는 것에서부터 나온다고 쓰여 있었다. 취업하는 것은 나의 노동력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것이고, 회사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팔아서 이익을 남기고 기술자들은 기술을 팔아서 돈을 번다는 것이다. 그리고 부업을 하더라도 결국 판매를 잘하는 방법과 연결되어 있는 부업을 해야 큰 돈을 번다고 했다.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앱테크나 기타 설문조사, 유튜브 시청 후 리뷰 쓰는 것과 같은 부업도 판매를 하는 것과는 연관성이 없어 부업으로는 추천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 블로그 이야기가 나왔다. 블로그는 판매를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부업이라는 것이다. 블로그를 써봄으로써 소비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콘텐츠를 고민하게 되고, 블로그를 쓸 때 내 글이 노출되는지를 고민하게 되고, 사람들이 내 글을 읽을 때 설득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다. 이것은 무엇을 판매할 때 근간이 되는 요소들이라고 했다. 읽다 보니 이것이 비단 온라인에서 물건을 파는 데에만 적용되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도 적용되는 이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담당하고 있는 자전거 매장 사장님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자전거 매장은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월세가 조금 비싸도 사람들 눈에 띄는 곳에 있어야 장사가 잘 되고,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사장이 입을 잘 털거나 입을 잘 터는 직원들이 있어야 매출이 오른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것이 곧 노출이고 설득력이지 않겠는가. 결국 서 과장이 전자책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내용인 것 같다. 어차피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노동력을 팔고 싶어도 못 팔 때가 온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팔아야 한다. 도배 기술을 배워 도배 기술을 팔든, 화장실 청소를 배워 화장실 청소 서비스를 팔든, 하다못해 보험을 팔든 뭐든 팔아야만 돈을 벌고 살 수가 있다.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무엇을 팔더라도 잘 파는 방법을 알아야 하고, 부업을 통해서 잘 파는 방법을 배우고 연습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서 과장 본인도 부업으로 이것저것을 팔다가 지금은 교육도 팔고 프로그램도 팔아서 1년 매출액 30억이라고 한다. 그리고 잘 팔기 위해서 쓴 교육비만 5천만 원이 넘는다고 했다.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계의 젊은 부자들만 보더라도 다 무언가를 잘 팔아서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됐다. 나도 돈을 벌려면 무언가를 잘 파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지금 나는 무엇을 팔 수 있지? 내가 지금 팔 수 있는 것은 나의 몸뚱이, 곧 노동력뿐이다. 이것 말고는 생각나는 게 없었다. 아무래도 다시 서 과장을 만나봐야 할 것 같다. 한국에 없는 제품을 판매하는 가장 쉬운 방법. 일의 위임을 통해 시간이 생기니 상품 기획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팔릴 만한 곳을 찾는 데는 어느 정도 능수능란해졌는데, 막상 팔 만한 제품을 국내 도매몰에서만 찾으니 제품이 다양하지가 않았다. 서 과장은 이런 나에게 해외에서 물건을 소싱해보라고 추천해줬다. 한국에 수입되는 제품들은 한정적이고 중국 사이트에는 훨씬 많은 물건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해외 직구, 해외 직접 구매 형태로 물건을 팔면 $150 이하 제품은 관부가세도 면제가 되고, 많은 전자제품이 KC 인증을 받지 않고도 판매가 가능하다고 했다. 물건은 타오바오나 알리익스프레스, 1688 등에서 찾아보면 된다고 했다. 중국의 사이트들을 둘러보니 국내 도매몰 제품 수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다양한 제품들이 있었다. 와, 이곳은 천국이었다. 국내 도매몰의 제품보다 저렴한 제품들도 많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국내 도매몰에 있는 제품도 결국 중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정식 수입을 하면 관부가세를 약 18%를 내야 하고, 도매몰에 등록할 때도 도매몰이 수수료를 3에서 5% 떼간다. 그리고 도매업자들도 본인 마진을 챙겨야 하니 20에서 30%는 마진을 붙인다. 우리는 소비자한테 물건을 팔 때 또 마진을 붙인다. 그러니 중국에서 한국 소비자에게 물건을 바로 파는 것보다 국내 도매몰의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간혹 도매몰의 제품이 더 저렴한 경우도 있긴 하다. 나는 발목에 족쇄가 풀린 듯한 느낌을 받았다. 서 과장에게 한 개의 사업자에서 국내 제품 판매와 해외 직구 판매를 같이 해도 되냐고 물어보니 가능은 하지만 국내와 해외의 국경일이 다르고 연휴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공지사항을 동시에 올리기가 어려워, 가능하면 사업자를 하나 더 늘려서 국내 제품과 해외 제품을 따로 판매하라고 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국내 제품과 해외 제품은 세금 산정 방식이 달라서 세금 산정을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도 사업자를 나누는 게 더 좋다고 했다.
나는 팔릴 만한 곳을 찾고 국내 도매몰에서 팔 만한 제품이 있으면 국내 사업자 모래 상품을 등록해서 팔았고 국내 도매몰에 마땅한 제품이 없으면 해외 제품을 소싱해서 팔았다. 둘 다 재고가 없는 형태의 판매 방식이었다. 다만 해외 직구 형태 제품이 마진은 좋았지만 반품이 생길 때는 국내 위탁 판매 방식보다 어려움이 있었다. 배움에 관하여.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데 판매에는 끝이 있을까? 요즘 시중에 나오는 쇼핑몰 판매 강의들이 어그로를 끄는 단어들을 보면 판매의 끝이 있는 것 같다. 죄다 판매의 끝판왕이고 판매의 신이니까 말이다. 판매의 끝을 찍어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로 핵심 가치가 뛰어난 제품을 만들든가 아니면 잘 파는 사람들을 벤치마킹하고 잘 파는 방법을 배우는 것뿐이다. 나도 돈을 어느 정도 벌고 나서부터는 유명하다는 강의랑 강의는 다 들었다. 서 과장에게 추천받은 강의는 물론 내가 따로 강의를 찾아보고 들었다. 연 매출 100억 하는 사람들, 1000억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비법이 있는 걸까?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깨달은 것이 한 가지가 있다. 이것을 깨달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강료가 아깝지 않았다. 그 깨달음은 바로 100억 하는 사람도 1000억 하는 사람도 어떤 특별한 판매 비법은 없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비법이 있어서 매출이 높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비법만을 찾아다닌다. 이런 사람들과는 다르게 판매에 미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카페가 있다. 그 카페의 주인장과 네임드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같이 스터디를 한 적이 있었다. 그 모임은 20에서 30대 청년들이 주를 이루는데 연매출 40억 하는 친구, 100억 하는 친구들도 속해 있다. 서 과장의 도움으로 같이 스터디를 한 적이 있는데 결국 큰 매출을 내는 방법은 규모가 큰 시장 카테고리 패션, 미용, 건강기능식품에서 가치 있는 제품을 더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 파는 것이다. 거기 있는 친구들도 프로 수강러들이 많았다. 서로 강의를 듣고 실행해본 경험들의 결과를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씩 모여서 나눈다. 나는 거기 있는 양 16명의 친구들한테 물어봤다. 혹시 이번 연도는 작년보다 경기가 안 좋아졌는데 매출이 좀 떨어지지 않았냐고? 놀랍게도 한 명도 매출이 떨어진 사람이 없다고 했다. 16명 전원 작년보다 매출이 성장했다는 것이다. 서로에게 배우고 동기부여를 하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세상에는 이렇게 판매에 미친 사람들이 많다. 이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돈을 벌 것이다. 매일 어떻게 하면 더 잘 팔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돈을 벌지 못하면 대체 돈을 누가 번단 말인가? 경제적 자유는 나의 씀씀이가 결정한다. 매출액이 점점 커지고 법인 통장에 잔고가 쌓일수록 또 하나의 고민이 생겨났다. 과연 얼마의 돈을 벌어야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많은 자기계발서를 읽으며 나의 목표는 점점 구체적으로 변했고 목표를 달성할 기간도 설정했다. 나의 목표는 45살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월 1000만 원이 나오는 삶이다. 회사를 잘 시스템화해서 월 1000만 원이 나오게 할 수도 있지만 내 기준으로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어느 정도 경영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 고민의 답을 찾기 위해 많은 사람을 찾아다니며 상담을 했다. 연예인들의 건물 매입을 전문으로 도와주는 세무사, 오피스텔이나 원룸 투자로 한 달에 8천만 원씩 나오는 부동산 유튜버, 그리고 강남 빌딩에 한해서 매매 관리만 전문적으로 상담해주는 소장 등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지 물었다. 당연히 공짜는 아니었다. 모두 1시간당 30만 원 이상 컨설팅비를 지불해야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 내 현재 상황에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나오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한 방법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크게 은행 예금이자, 배당주, 원룸, 오피스텔 같은 수익형 부동산 임대업, 건물 임대업 정도였다. 먼저 예금이자로 월 1000만 원이 나오려면 얼마를 예금해야 하는지 계산해봤다. 은행이자 4%로 계산했을 때 40억을 예치하면 1년에 1억 6천만 원 이자 소득이 나오고 세금을 떼면 약 1억 3,500만 원이 나온다. 그럼 현찰로 40억을 모아야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런데 집은 한 채 사야 할 것 아닌가? 그렇다면 40억 이상을 벌어야 한다. 현찰로 40억을 벌려면 실제 생활비도 써야 하고 소득세도 떼야 하니 60억 이상 벌어야 현찰로 40억을 마련할 수 있다. 다음으로 배당주다. 배당주의 평균 수익률은 4% 정도로 예금 금리와 비슷하나 시간이 지나면서 주식 가치가 우상향할 수 있다. 다만 그 말은 주식 가치가 떨어질 리스크도 포함한다. 그 다음은 수익형 부동산이다.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사서 모아나가는 방법이다. 컨설팅을 통해 들어서 알았지만 원룸이나 오피스텔 가격이 안 오르는 것은 아니다. 다만 미미하게 오를 뿐이다. 매달 나오는 월세와 시세 차익을 통해 원룸을 한 채, 두 채씩 모아 나가다 보면 대략 25채에서 30채가 되면 월 수익 1000만 원이 수익형 부동산 임대 수익으로 나온다. 이것의 문제는 사업을 하면서 수익형 부동산을 모아 나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컨설팅을 해주신 분은 이미 관리를 부동산 중개업자분들에게 위임해서 직원 하나 없이 구글 엑셀 시트 하나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지만 그 시스템까지 가기 위해 수익형 부동산 하나를 엄청나게 팠을 것이다. 나머지 하나는 강남 꼬마 빌딩이다. 다른 지역도 있는데 왜 강남이냐고? 나는 불확실한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강남 건물 수익률은 1%대로 약 100억짜리 건물을 사야 월 1,000만 원이 나올 수 있다. 100억짜리 건물은 20에서 30억이 있으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가장 빠른 길이었다. 세입자의 잡다한 요청을 관리해줘야 하는 수익형 부동산에 비해 건물 임대는 세입자가 알아서 관리하는 것이 많아 더 편해 보였다. 그런데 과연 70에서 80억 대출이 있는 삶을 과연 경제적 자유라고 할 수 있을까? 바로 얼마 전처럼 급격한 금리 인상과 공시를 생각하면 잠이 올까? 아마 이런 대출이 있다면 대출이자 때문이라도 계속 일을 하게 될 것 같다. 경제적 자유는 생각보다 어려운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다른 방향으로도 생각해 보았다. 한 달에 1,000만 원이 꼭 필요할까? 그리고 매달 여행 가는 것도 지루할 테니 몇 달만 여행 간다고 하면 월 500만 원씩만 나와도 되지 않을까? 한 달에 500만 원만 꾸준히 나오는 삶을 머릿속에 그려보니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이었다. 많은 자기계발서에서 목표를 더 크게 가지라고 한다. 목표를 크게 가져야 그에 맞는 행동이 따른다고. 나도 그 말에는 완전히 동의한다. 5년 안에 10억을 버는 방법과 100억을 버는 방법이 같을 수가 없다. 100억을 벌려면 100억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시도해야 한다. 그리고 몇몇 대가들은 10억을 버는 노력이나 1,000억을 버는 노력이나 노력의 양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한다. 그러니 10배 크게 생각하라고. 나는 아직 내공이 안 되어서인지 이 말이 크게 납득되지는 않는다. 그렇게 500억, 1,000억 같은 큰 부는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운이 따라야 한다. 그 운을 보고 달려가느니 그냥 내 씀씀이를 줄여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것도 한 방향이 아닐까. 삶에는 정답은 없으니까 말이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